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자, 배종찬님. 네. 보선 패배 이제 이후에 민심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네.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21일, 20일 이달이죠. 양일간 이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체제, 자 이것이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할 쇄신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네. 부합한다라는 의견이 17.4%, 잘 모른다는 의견이 23.1%, 네. 부합하지 않는다가 10명 중 6명 정도인 59.5%로 나타나서 일단 여론은 썩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위원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죠. 인선이 구성이 됩니다. 아직 예. 발표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예. 발표가 되면 또 이런 부분도 여론에 반영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론을 이렇게 보면은 100마디 말보다도 이제 한 번의 행동. 아, 저게 혁신이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특히 이제 질문 자체를 수도권 위기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영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지금 부산 같은 곳은 여론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다수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한동훈 출마론도 나오고 뭐 등등등 온갖 설들이 나옵니다. 신당설도 나오고. 근데 좀 뭔가 아직까지는 여론이 반응할 만한 행동이 감지되지는 않는다. 이런 여론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혁신위원이거든요. 이 위원장 지금 임명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정무수석이 예방을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또 반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론을 한번 보죠. 예.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21일에서 22일 조사했는데 김기현 2기를 구축했는데 이것이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할 쇄신 요구에 부합하나. 이건 뭐 혁신위까지는 아니지만 김기현 2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다 59.5, 부합한다 17.4, 잘 모름 23.1.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했나요? 네, 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예, 배수장님이 말씀하셨다. 집중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예,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혁신위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좀 낮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10월 22일에서 23일 조사한 것도 보면은 당직 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쇄신 노력으로 부족하다 64.3, 네. 쇄신 노력으로 적절 19.4. 그래서 이게 보통 예. 그거 있잖아요. 제가 35대 60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얘기 하시는데 부정적인 거는 60 정도 나와요. 계속. 근데 긍정적인 게 30도 안 나옵니다. 지금. 35, 30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안 나온다라는 거는 유보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보수층에도 많다. 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찐 보수들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TK나 막 이런 데에서도 야, 이거 가지고는 총선 못 치르겠다라고 지금 보시는 유보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요한 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혁신위원이 누가 임명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봐야 되는데 천하람 위원장을 조금 한 번 더 설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천 위원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렇게까지나 해? 하면서 이제 파격이 되는 건데. 이게 또 말보단 행동인 게 인선도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 뉴스의 의뢰로 네. 지난 10월 22일, 23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직자에 대한 교체 평가, 그러니까 뭐 임명직이겠죠. 예. 2기 체제에 교체된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됐느냐 여부를 물어봤는데 잘 됐다는 의견은 32.2%, 잘 못됐다는 의견은 52.1%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즉각적으로 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5명 임명하면 한두 명이라도 좀 파격적이면 약간 이게 진동이 오거든요. 그렇죠.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진동이 옵니다. 그 진동 1차 진동, 2차 진동 오면 이제 그다음엔 지지율로 연결이 돼요. 네.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개혁 필요성을 물어봤는데 필요하다가 71.8%예요. 아, 필요하다가 71% 이상. 불필요하다는 18.9%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도 아이고 국민의힘 좀 불안해 보이네. 이렇게 마냥 반대 세력의 또 국민의힘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다. 민주당도 처절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민심의 요구라고 봐요. 민심은 뭐 양당에 대한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인요한 혁신도 띄우고요. 근데 공천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재 영입이라든지 총선 기획단 다음 주에도 출범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혁신위하고 뭔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가 뭐 정권을 네. 준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권은 있는 정권을 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제 홍범도 장군 80주기 네. 이제 추념식이 갔었죠. 기념식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여러 번 여기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여론이 되게 안 좋아요. 국민의힘의 악재예요. 심지어는 그게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논평이나 이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불쑥 방문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 정도가 이게 멈춰야 된다라고 SNS에 썼지 당 지도부에서는 아예 80주년 이 추념식에 대해서 기념식에 대해서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보고 용산의 소나기에 있는 거예요. 용산의 장악력의 그립감이 당 그립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이를테면 뭐 총선 뭐 이제 새로 이제 그 뭐 인재단을 뭐 꾸리고 뭐 영입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아직도 지금 크게 큰 틀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당 지지율도 안 좋은 상황인데 예. 아무 말도 못 한다. 이게 이제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혁신위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 인요한 위원장의 인품이나 이 능력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이거는 한계가 딱 노정돼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네.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진복 정무수석이 어제 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네. 하고 뭐 했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그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민생보다 아니 이게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어요. 시그널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분 다 행동 말씀하시네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뭐 패배한다면 그것도 참패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마비일 거예요. 네.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뭐 인요한 위원장이 뭘 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런 절박함을 과연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인식을 못할까? 인식을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기대할 수가 없죠. 아하.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박할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루 이틀 뭐 사흘 정도 가지고 기다 아니다라고 뭐 판단하기 좀 힘들지 섣부르잖아요. 저는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뭐 거침없이 할 수 있느냐. 대통령도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면 다 따라야 되죠. 네. 사실 김기현 대표도 본인의 권한을 사실상 다 내려놓고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가 좀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점은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11월 중순까지도 가시적인 뭐 혁신 성과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말씀대로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금만 저는 그래도 한 11월 중순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불안감에는 이 두 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계속적으로 신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도 좀 신당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당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어제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출연도 하는데 또 탈당 또 선언도 했고요. 뭐 신인규 변호사는 저도 어제 좀 궁금해서 전화 통화도 해보고 네. 그 전에도 뭐 이런저런 본인의 정치의 어떤 그림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당 바로 세우기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분들이 신인규 변호사 따라서 좀 탈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어쨌든 지금 창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당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이준석 대표나 여기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고 뭐 이념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정치 개혁의 큰 뜻을 공유를 하고 기본 원칙이 다르지 않으면은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연대. 신인규 예. 변호사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뭐 유승민 신당의 이제 그게 왜 12월설이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네. 선거법 협상이 지금 공전 중이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정개특위가 지금 사실상 지금 무력화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양당은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는 선거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게 1차 데드라인이에요. 예. 그게 12월 12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은 12월 12일 만약 그 전에 이게 선거법이 확정이 되면은 네. 이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갈지 아니면 권역별 그렇죠.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갈지 뭐 이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다들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당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과 이준석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은 우린 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거는 이제 배종찬 소장님은 11월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예,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내가 바뀌면은 지는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오기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신당이 만들어질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당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일단 뭐 예.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정치적 파괴력 위상, 이게 어느 파괴력. 정도 될까를 조사도 있나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21일, 22일 조사인데 일단 두 개 문항을 기존의 이제 정당 지지도 조사 외에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 정당에다가 보기에다가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제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유승민, 이준석 신당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7%예요. 자 이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생기면 좀 빠져나갑니다. 그러네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빠져나가요. 그 이제 20대, 30대 또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수도권 영향력 이런 네. 게 이제 다분히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빠져나가서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이야기했던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이게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는 네.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이렇게 해서 비례투표를 획득해서 한 10석에서 12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자 이제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될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신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신당을 이번엔 집어넣었더니 네. 더불어민주당 47.5%, 아하.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대로고. 예, 예.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을 정도고요. 국민의힘은 19%. 확 줄어드네요. 예. 자, 윤석열 신당을 집어넣지 않고 조사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30.4였는데 네. 윤석열 신당을 넣었더니 19%로 쫙 빠져버립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신당이 14.2%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총선 전에 만들어지면 보수가 거의 이렇게 양분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거의 뭐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신당도 제대로 된 의석수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은 김한길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아 이건 뭐 아니다. 음흠.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이미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신당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그럼 음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하는 사람들로만 당을 만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떡합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그러면 윤석열 신당이 집권 여당인지 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지 이게 애매하긴 상당히 하네요. 아리송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이 파괴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이 총선 앞두고 한 몇 달 남은 이 시점 되면 신당 얘기는 항상 나오긴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선거제도가 어떤 어떻게 식으로 될지.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신당, 윤석열 신당이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거의 1년 전부터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다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4에서 윤석열 신당이 나오면은 19%로 빠지니까 거의 10.6% 정도 포인트 빠지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신당의 지지율은 14.2%예요. 자, 산술적으로 보면은 두 개를 합치면은 늘어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의도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신당을 뜨고 네. 그게 합당 현식으로 아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모델이 아니라 김영삼 모델이라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민주당을 이제 사실상 압살해버리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이잖아요. 네. 근데 열린우리당. 이게 열린우리당 네. 모델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던 건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거는 이제 일종의 간판 교체인데 다른 여러 정당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나라 아니 저기 신한국당으로 당시 이제 신한국당입니다.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자당에서 이제 신한국당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의 이제 간판 교체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윤석열 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꼭 깃발을 꽂지 않아도 누군가가 만들고 이거를 합당하는 형식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보수 세력 쪽에서 이게 이제 네. 가능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아까 전에 그 함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원래는 46.6인데 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38.1로 한 많이 줄었어요? 8%포인트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한테 반드시 안 좋은 것이냐.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비례에서는 좀 뺏길 수 있어요. 근데 3자 구도로 만약에 곳곳에서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좀 분열이 되고. 예, 보수도 분열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많이 빠지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네. 그러니까 38.1, 26.1, 17.7.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주판알을 지금 튕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쁘지만은 않은데 이게 다만 적절한 선에서 제어가 될 때인데 이게 만약에 엄청 바람이 불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네. 민주당이 받는 타격. 왜냐하면은 지금은 국민의힘이 싫고 윤석열 정부가 싫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쪽에서 대거 이탈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덩어리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제어 불가능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이제 오늘 순방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보도가 지금 삭제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보선 패배 후에 대통령 민생 소통 메시지 이게 관련된 여론조사도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네. 이제 메시지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YTN입니다. 네. 우리 YTN이네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일, 23일 실시한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예. 국정 기조 전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평가가 24.3%. 네. 네. 그리고 기본적인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65.9%로 더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30%대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24.3%라서 네. 이 정도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 30년 해보니까 진동파가 있어야 돼요. 행동을 네. 통해서 한 1차 진동, 2차 진동, 3차 진동까지 가야 지지율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은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한 1, 2, 3주 보통 이제 짧으면 3주 좀 길면 4, 5주 정도 네.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 있는데 사표는 빨리 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또 순방 직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또 돌아왔을 때 여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진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승희를 몰라요 일단. 예, 그리고 이제 학폭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약간은 둔감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초3이 초2를 때린 건데 네.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전체 8주인가 전체 10주가 나왔어요. 9주 나왔습니다. 9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심각한데 김승희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이제 네. 김승희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이제 특수대학원을 같은 동기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김건희 라인 뭐 이런 건데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네. 뭐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것도 없고 이 이제 의전비서관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가 뭐 장관급이다. 네. 뭐 이러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이 덜한데 이게 그렇다고 뭐 당연히 플러스가 될 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1도 없다.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좀 허우적대는 안 좋은 거에서 허우적대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다녀와서 TK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 얘기. 네. 이거는 뭐 좀 TK 쪽을 보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TK도 지지율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정서 자체가 영남 쪽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고 예. 지난 대선에서도 뭐 PK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였으니까요. 훨씬 더 많이 득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부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견인해줘도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한국 갤럽이든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PK 지역도 흔들리고 있다. 부울경 그러니까 지역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 TK까지도 일종의 스필 오버, 이제 범람 효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갈치장이나 이런 데 방문하고 이런 건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기대가 있으니까 네. 와카노 이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와그라노 현상이 있다. 예. 박시훈 또 진행자가 발음 잘 하시죠. 저는 TK이고요. 우리 배영사님은 PK 쪽이죠. PK 입니다. 마산 쪽이죠. 네, 창원 그래서 마산 쪽이죠.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으로 연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될 겁니다. 네. TK 정서에 이제 또 지지를 여론을 또 환기시키는 도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도 중요하고 중동 순방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한 건 결국 사람 문제일 거예요. 사람이요? 예, 결과적으로는 자꾸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걸 어떻게 좀 불식시키느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당에서 뭔가 대통령에 아주 근접해서 네. 좀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는데 좀 눈과 귀를 가리는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것이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면 PK 뭐 TK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이 반전되겠죠. 하지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롯이 윤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당무 복귀를 했습니다. 3자 회담을 이제 카드로 꺼내 들었는데 대통령실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영수회담 아니면 3자 회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받을 네. 건 아는 거죠. 알고 얘기한 것이다. 예. 이거는 사실은 양보하는 쪽이 무조건 저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네. 양보하는 쪽이 이득인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재명 대표 본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알고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대표부터 만나자고 하니까 3자 회담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다.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쌓이는 거죠. 대표까지 만났는데 그럼 대통령도 얘기하자. 이거가 이제 왜 안 만나냐라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만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층에는 분명한 시그널이 되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건 보수층에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선거를 이기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나의 존재감을 좀 대통령과 이제 그 맞상대하는 쪽으로 올리는 거 하나, 그리고 이 함정에 계속 가두는 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좀 크게 보면 이제 불통의 이미지를 가는 거를 조금 이제 일종의 함정을 파놓은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좀 함정을 파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좋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쉽게 고집이 너무 세서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바뀌는 분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도 만남을 마다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네. 김기현 대표가 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 현안 놓고 이야기합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왜 만났냐 이렇게 또 치부할 일은 아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시정연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오히려 좀 더 일찍 국회로 찾아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그때 뭐 김진표 의장도 있고 그때 좀 저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시정연설 전이지만 1시간이든 1시간 반을 내서 이재명 대표도 자리하고 또 김기현 대표도 자리하고 정의당 대표도 자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 절충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민주당 하나 더 짚어보면 뭐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 뭐 이거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합 단결 가능할까요? 그 얘기가 민주당한테는 가장 또 의제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조용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한의 갈등으로 가가지고 당내가 완전 쪼개지고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71.8%가 동의했다고 네. 아까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0월 20일, 23일 조사 여기 나온 거잖아요. 아주 높게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이 요즘 뭐 하는지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큰 불이 났으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이제 하나는 내부 분란이 적당히 있는 게 좋다 사실은. 건정한 긴장 관계 같은 거잖아요. 예, 약간의 일종의 이제 긴장 관계처럼 예. 적당한 분란이 있는 게 하나가 좋은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넘어서 이 분란을 극복하든 넘어서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혁.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건데 그 청사진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정계 개편이 막 이렇게 막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막 했을 때는 떠밀려 가지고 손도 못 쓰고 뭘 해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마냥 막 웃음을 만면에 미소를 지울만 뛸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떠밀려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다 국민의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당에서는 하나는 이 비명계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나와줘야 돼. 이제 밑그림이 좀 그리고 하나씩 이게 언론에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한국갤럽 뭐 우리 등 여론조사 한 34곳에서 ARS 조사는 이제 안 하겠다. 전화 면접 조사만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뭐 이제 조사의 더 정확성이 예. 전화 면접 조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겠죠. 조사협회는 대체적으로 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이제 가입이 돼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면접 조사를 해야 응답자의 성별이나 또 연령별도 좀 더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구분해서 그리고 이제 응답률도 자동응답 조사보다는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런 주장은 뭐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조사협회에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법적으로 그러면
정치 선거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정치조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자동응답 조사로 선거 여론조사, 정치 조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리얼미터나 리얼미터. 또는 그 외에 뭐 데이터 등등등의 이제 네. 조사 조원 CNI 등의 조사 회사들이겠죠.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응답은 방법 자체가 어차피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높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조사의 신뢰성에서 있어서도 자동응답 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비용에 있어서도 전화 면접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보다 훨씬 많이 비싸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뭐 맞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논의하고 어떤 것이 연구를 해봤을 때도 좀 더 대표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느냐 이 점을 좀 더 살펴봐야겠죠. 봐야 되겠네요. 예. 짧게 김준일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의 압박을 어느 정도는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약간 해요.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국민이 좀 높고 네. 불리하게 나오면은 정치인들이 응답률이 문제가 있다, 예, 이거 표본이 예. 문제가 있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 올렸어요. 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정당 정치권에서 지지율 조사가 특히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전화 면접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치권 압박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외압에 의해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